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33세 준호는 매일 아침 7시에 알람이 울리면 습관처럼 몸을 일으켰습니다. 대기업 IT 팀장이라는 직책이 주는 책임감과 안정감이 그의 하루를 규칙적으로 만들어 주었죠. 옆에서 잠들어 있는 아내 수진의 얼굴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31살인 수진은 프리랜서 영상 편집자로 일하며 자신만의 작업실을 집 안작은 방에 꾸며놓고 있었어요. 결혼한 지 이제 막 2년이 되어가는 이 부부는 겉으로 보기에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었고 서로에 대한 애정도 여전했거든요. 아직 아이는 없었지만 둘 다 서두르지 않고 있었어요. 커리어를 먼저 안정시키고 싶다는 게 수진의 생각이었고 준호도 그런 아내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준호에게는 절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민석이었습니다. 같은 33인 민석은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준호와 수진의 결혼식에서 사회를 봐주기도 했었죠. 그만큼 가까운 사이였어요. 준호는 민석을 형제처럼 여겼고 수진 역시 민석을 편하게 대했습니다. 주말이면 3명이 함께 어울리는 일도 잦았어요. 민석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준호와 수진의 집에 자주 놀러 왔죠. 수진이 직접 요리한 음식을 함께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우곤 했습니다. 준호는 그런 시간들이 참 좋았어요.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 수진의 일정이 조금씩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편집 프로젝트가 늘어났다고 했어요. 평일에도 외출하는 일이 많아졌고 클라이언트와의 미팅이라며 저녁 늦게 들어오는 날도 생겼죠. 준호는 아내의 일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프리랜서라는 직업 특성상 불규칙한 스케줄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가끔씩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수진이 집에 있을 때도 예전만큼 대화가 많지 않았고 피곤하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준호가 말을 걸어도 대답이 성에 없을 때가 늘어났죠. 그래도 준호는 단순히 일이 많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부부라는 게 늘 달콤할 수만은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어느 토요일 아침 준호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수진은 이미 일어나서 작업실에 앉아 컴퓨터 앞에서 뭔가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준호가 아침 인사를 건네자 수진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충 응답했습니다. 조금 서운했지만 준호는 아내가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혼자 아침을 먹었어요. 점심때쯤 되어서야 수진이 작업실에서 나왔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소파에 털썩 앉더니 한숨을 내쉬었어요. 준호가 괜찮냐고 물어보자 수진은 요즘 프로젝트가 너무 많아서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후에 클라이언트와 만나야 한다며 또 외출 준비를 시작했죠. 이렇게 평온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준호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직장과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믿을 만한 친구까지 있으니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앞으로도 이런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이 계속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준호는 오랜만에 차를 세차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날씨도 좋고 해서 집 앞 셀프 세차장에 차를 가져갔죠. 비누칠을 하고 물로 헹구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마음이 한결 상쾌해졌습니다. 이런 단순한 작업을 하다 보면 머릿속이 깔끔해지는 기분이 들거든요. 세차를 마치고 실내 청소를 하던 중 준호는 블랙박스 아래쪽에서 뭔가 작은 것이 떨어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SD카드였어요. 아마 블랙박스에서 빠진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던 부분이었는데 오늘따라 눈에 띄었죠. 준호는 SD카드를 주워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준호는 문득
그 SD카드가 궁금해졌어요. 블랙박스에 어떤 영상들이 저장되어 있을지 보고 싶었거든요. 컴퓨터를 켜고 SD카드를 꽂아보았습니다. 파일들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고, 최근 몇 주간의 주행 기록들이 가득했어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영상들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출퇴근길 풍경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준호의 눈이 멈췄습니다. 평일 낮 시간대 영상인데 수진이 운전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옆 조수석에는 누군가가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화면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사람의 옆모습이 어딘지 익숙했어요. 머리 모양과 체격이 뭔가 아는 사람 같았거든요. 준호는 마우스를 클릭해서 영상을 정지시키고 화면을 확대해 보았습니다. 그 순간 준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남자는 다름 아닌 민석이었어요. 분명히 민석이 맞았습니다.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했죠. 착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재생해 보았습니다. 영상 속에서 수진과 민석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둘 사이의 분위기가 뭔가 편안해 보였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렇게 함께 다녔던 것처럼 말이죠. 준호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다른 날짜의 파일들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비슷한 영상들이 더 많이 나왔어요. 평일 낮 시간에 수진이 민석을 태우고 다니는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카페 앞에서 내리는 모습도 있었고, 공원 근처에 주차하는 장면도 있었어요. 심지어 모텔 근처를 지나가는 영상까지 있었습니다. 준호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혹시 민석이 수진에게 무슨 부탁을 한 건 아닐까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준호에게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민석과 수진이 둘만의 시간을 이렇게 자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 준호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영상들을 계속 보면서 준호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수진이 최근 들어 바빠졌다고 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나 싶었어요. 클라이언트와의 미팅이라고 했던 시간들에 실제로는 민석과 만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준호는 컴퓨터 앞에 앉은 채로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단순한 친구 사이의 만남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려 했지만 왜 굳이 숨겨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수진과 민석이 함께 있던 모습들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아무리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려 해도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어요. 아침을 먹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오늘 일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클라이언트와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늦게 들어올 수도 있다고 했죠. 준호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의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준호는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급하게 핸드폰 앱스토어를 검색했어요. 위치 추적이 가능한 앱을 찾아서 다운로드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집에 들러서 수진의 차에 이 앱을 설치하기로 마음먹었거든요. 불법적인 행위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진실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준호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어요. 다행히 수진은 이미 외출한 상태였습니다. 수진의 차 키를 가지고 나가서 앱을 설치했죠. 몇 분이면 끝나는 간단한 작업이었지만 준호의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오후가 되자 준호는 수진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집 근처 카페에 있더니 잠시 후 시내 중심가로 이동했어요.
그리고 한 브런치 카페 앞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준호는 일찍 퇴근한다고 핑계를 대고 회사를 나왔어요. 그 브런치 카페는 준호도 아는 곳이었습니다. 수진과 함께 몇 번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준호는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주차하고 카페 쪽을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익숙한 차량이 카페 앞에 서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카페에서 한 남자가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민석이었습니다. 민석은 주변을 둘러본 후 수진의 차 조수석에 자연스럽게 올라탔습니다. 마치 평소에도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말이죠. 준호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어요. 이제 확실해졌거든요. 수진의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준호도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너무 가까이 따라가면 들킬 수 있으니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점점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고 있었죠. 30분 정도 달린 후 수진의 차는 한 모텔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수진과 민석이 차에서 내려서 모텔 로비로 들어가는 모습을 똑똑히 봤습니다. 둘의 몸짓이 매우 익숙해 보였어요. 처음이 아니라는 느낌이었죠. 준호는 차에서 내려서 조심스럽게 모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손도 계속 떨렸고요. 로비를 지나 복도로 들어가자 여러 개의 방문들이 보였습니다. 어느 방에 들어갔는지 확인하려고 귀를 기울였어요. 그때 한 방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의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민석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준호는 그 방문에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귀를 기울였어요. 안에서 들리는 소리들은 준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생생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진의 신음소리와 민석의 거친 숨소리가 방 안에서 새어나왔어요. 준호는 온몸이 굳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손이 떨리면서도 준호는 핸드폰을 꺼내서 영상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모텔에서 돌아온 준호는 며칠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평소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분노와 배신감이 끌어올랐어요. 하지만 성급하게 행동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차근차근 대응해야 했거든요. 준호는 먼저 민석에게 연락을 했어요. 오랜만에 둘이서 술 한잔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석은 기꺼이 응했죠. 아마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준호는 조용한 술집을 골라서 민석과 만났습니다.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다가 때를 기다렸어요. 술이 몇 잔 들어간 후 준호는 핸드폰을 꺼내서 블랙박스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수진과 민석이 함께 차에 타고 있는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민석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준호는 말없이 다음 영상도 보여주었어요. 모텔에서 녹음한 음성 파일도 틀어주었습니다. 수진의 신음소리와 민석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민석은 완전히 얼어붙은 표정이 되었습니다. 손을 떨면서 핸드폰을 밀어내려고 했지만 준호는 끝까지 들려주었거든요. 미안하다고 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시작된 건지 물어보니 민석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수진과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상담이었는데 점점 감정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냉정하게 민석을 바라보았어요. 20년 넘게 형제같이 지낸 친구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동안 함께 보낸 시간들이 모두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석은 계속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수진을 기다렸습니다.
수진이 집에 들어오자 거실 소파에 앉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같은 영상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진도 민석과 마찬가지로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처음에는 부인하려고 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수진은 결국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민석과는 오래전부터 연락하고 있었다고 인정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편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감정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준호에게 미안한 마음은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고 했죠. 준호는 차갑게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을 했어요. 다행히도 아이가 없어서 너와 완전히 끝내는 게 조금은 덜 복잡하다고 했습니다. 만약 아이가 있었다면 이 상황이 훨씬 더 복잡하고 고통스러웠을 거라고 말했어요. 수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이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했죠. 수지는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지만 준호는 단호했어요. 신뢰가 깨진 관계는 복구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준호는 이혼 절차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도 예약했어요. 수진의 불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앞으로 치러야 할 싸움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기로 마음먹었거든요.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준호는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석의 아내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봤거든요. 민석은 결혼한 지 3년 정도 된 상태였어요. 아내분도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런 배신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민석의 아내인 은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급하게 만나서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은영은 갑작스러운 연락에 놀라면서도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죠. 준호는 모든 증거 자료들을 정리해서 가져갔습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 녹음 파일까지 모두 준비했어요. 카페에서 만난 은영은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준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으니까 뭔가 중대한 일이 있나 보다 했죠. 준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민석과 수진의 관계에 대해 알려주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은영은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준호가 보여준 영상들을 보고 나서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친구의 아내와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거든요. 손을 떨면서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은영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몇 달 전부터 민석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꼈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외출이 잦아지고 핸드폰을 조심스럽게 다루더라고 했죠. 하지만 설마 불륜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준호는 은영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수진의 프리랜서 커뮤니티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누군가가 수진의 불륜 사실을 알려준 것 같았습니다. 영상 편집 업계는 생각보다 좁은 세계였거든요. 한번 나쁜 소문이 나면 일감을 구하기가 어려워졌어요. 클라이언트들도 개인적인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수지는 기존에 진행하던 프로젝트들이 하나둘씩 취소되기 시작했다고 울면서 말했어요. 새로운 일감도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평판이 나빠지면서 업계에서 발을 붙이기 어려워진 거였죠. 준호는 그런 수진을 보면서도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민석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영이 민석의 회사 동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거든요. 직장 내에서 동료의 아내와 불륜 관계를 맺었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회사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상사들도 민석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죠. 회사에서는 민석에게 징계 절차를 시작했어요. 직장 내 윤리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승진에서도 제외되었고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도 빠지게 되었어요. 동료들과의 관계도 어색해졌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던 사람들도 민석을 피하기 시작했거든요. 준호는 동시에 두 가지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수진과의 이혼 소송과 민석에 대한 상간자 위자료 소송이었어요.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 충분한 승산이 있다고 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 녹음, 그리고 목격자 진술까지 모든 게 갖춰져 있었어요. 소송 서류가 접수되자 수진과 민석은 더욱 초라해졌습니다. 법적인 책임까지 져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준호는 끝까지 냉정하게 대응하기로 마음먹었거든요. 소송 준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 준호는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진의 부모님께 이 상황을 말씀드려야 했어요. 결혼할 때 그렇게 좋아해 주셨던 장인어른과 장모님이었는데 이런 일로 인사를 드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준호는 먼저 장인어른께 전화를 드렸어요. 급하게 뵙고 싶은 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인어른은 갑작스러운 연락에 놀라시면서도 집으로 오라고 하셨죠. 준호는 모든 증거 자료들을 가방에 넣고 장인어른 댁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수진의 친정집에 도착하자 장모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평소처럼 웃는 얼굴로 들어오라고 하시면서 차라도 한잔 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준호의 표정이 너무 심각해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신 것 같았습니다. 장인어른도 거실에 나오셔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셨죠. 준호는 두 분께 깊이 인사를 드리고 난 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죄송하지만 수진 씨가 제 친구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서 이혼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분은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하시면서 무슨 소리인지 되물으셨어요. 준호는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블랙박스에서 발견한 영상들과 직접 목격한 내용들을 말씀드렸어요. 장모님은 그런 일이 있을 리 없다고 하시면서 수진이가 그럴 아이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여드리자 두 분 모두 말문이 막히셨어요. 장인어른은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자신의 딸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시는 것 같았어요. 장모님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하시면서 준호에게 용서해달라고 하셨죠. 준호는 두 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이미 신뢰가 완전히 깨져버린 상황에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상대방이 가장 믿었던 친구였기 때문에 배신감이 더욱 컸다고 설명했어요. 장인어른은 고개를 떨구시며 한숨만 내쉬셨습니다. 장모님은 계속 눈물을 흘리시면서 준호에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자식을 잘못 키운 것 같다고 하시면서 자책하셨습니다. 준호는 두 분 잘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성인이 된 수진 본인의 선택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의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것 같았어요. 준호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상간자인 민석에게도 위자료 소송을 걸 예정이라고 했어요. 모든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없이 진행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장인어른은 그럴 수밖에 없겠다고 하시면서 준호의 결정을 이해한다고 하셨어요. 두 분은 수진이에게 따지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었는지 직접 물어보겠다고 하셨어요. 준호는 굳이 그러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두 분의 마음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의 잘못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하셨거든요. 마지막으로 준호는 두 분께 정중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사위로 잘 대해주셔서 감사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안 좋은 일로 인연이 끝나게 되어 죄송하다고도 했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준호에게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란다고 하셨어요. 장인 장모님과의 만남이 끝난 후 본격적인 법정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준호의 변호사는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정리해서 법원에 제출했어요.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 녹음 파일, 그리고 위치 추적 기록까지 모든 자료가 수진과 민석의 불륜을 명확하게 입증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법정 출석 날 수진은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평소에 단정하게 차려입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지만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죠. 준호를 바라보지도 못했어요. 재판장에서 증거들이 제시될 때마다 수진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져 갔습니다. 민석도 마찬가지였어요. 상간자 소송 재판에 출석했을 때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평소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자신의 행동이 법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뒤늦게 깨달은 것 같았어요. 변호사가 옆에서 뭐라고 조언해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재판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진 측에서는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했어요. 불륜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없었거든요. 결국 이혼에 합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요구도 포기한다고 했죠. 법원은 준호에게 완전히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 사유가 수진의 불륜으로 명확하기 때문에 재산 분할 없이 이혼이 확정되었어요. 수진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집도 차도 모든 것이 준호의 소유로 남게 되었죠.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질 때 수진은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민석에 대한 상간자 소송도 준호의 승소로 끝났습니다. 법원은 민석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민석으로서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었죠. 게다가 이 판결은 공개되기 때문에 사회적 낙인도 감수해야 했어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주변 사람들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준호와 민석의 공토. 친구들은 대부분 준호의 편을 들었어요. 민석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20년 넘게 형제처럼 지낸 친구를 그렇게 배신할 수 있느냐며 분노했죠. 민석은 기존 친구들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했습니다. 단체 모임에서도 배제되었고,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졌어요. 회사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료들이 민석을 바라보는 시선이 차가워졌고, 업무상 협력도 최소한으로 줄어들었죠. 수진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프리랜서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소문이 다 퍼진 상태였어요. 새로운 프로젝트는 전혀 들어오지 않았고, 기존 클라이언트들도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습니다. 업계에서 완전히 발을 붙일 수 없게 된 거였죠. 심지어 수진과 민석이 함께 있는 모습이 목격되면서 둘의 관계가 계속되고 있다는 소문도 돌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둘 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어디서든 손가락질을 받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워졌어요. 이혼과 소송이 마무리된 후에도 그들에 대한 시선은 냉정했습니다. 준호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복수가 완성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도 마음이 시원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자신이 당한 배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때가 되었다고 봤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기존 집을 정리하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했어요. 너무 많은 기억이 담긴 공간에서는 새 출발이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새 집은 원룸형 오피스텔이었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고 깔끔하게 정리하니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어요. 준호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헬스장 등록이었어요.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헬스장을 선택했죠.
운동을 통해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싶었거든요. 처음에는 몸이 많이 무거웠지만 점차 체력이 늘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헬스장에 가는 것이 새로운 루틴이 되었어요. 러닝머신에서 30분 정도 뛰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1시간 정도 했습니다. 운동하는 동안에는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어서 좋았어요. 오로지 몸의 움직임에만 집중할 수 있었거든요. 땀을 흘리고 나면 마음도 한결 후련해졌습니다. 회사에서의 업무도 예전보다 집중도가 높아졌어요. 개인적인 문제가 정리되면서 일에만 몰두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팀원들도 준호의 변화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더 차분해지고 업무 처리도 깔끔해졌다고 했어요. 준호 자신도 일에서 성취감을 더 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주로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어요. 카페에서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면서 여유를 즐겼습니다. 예전에는 수진이나 민석과 함께 보내던 시간들이었는데 이제는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 되었죠. 처음에는 외로움을 느끼기도 했지만 점차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졌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준호는 평소 자주 가던 카페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심리학 관련 서적이었어요. 인간관계와 신뢰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왔는데 준호에게는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에 의미와 배신당했을 때의 회복 과정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거든요. 책을 읽다가 문득 창밖을 바라보니 가족 단위로 나들이를 나온 사람들이 보였어요. 예전 같았으면 부러움이나 서운함을 느꼈을 텐데 이제는 그냥 평온하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준호는 가끔 수진이나 민석 생각이 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분노나 배신감이 치밀어 오르지는 않았어요. 그냥 지나간 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거든요. 시간이 많은 것을 해결해 준다는 말이 실감났습니다. 상처도 점차 아물어가고 있었어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연애나 결혼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다시 누군가를 믿고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만 예전처럼 쉽게 마음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좀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게 될 거라고 봤죠.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준호는 자신의 변화를 되돌아보곤 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는데 이제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물론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아이도 없었고 뒤늦게 알았기에 상황이 더 복잡해지지 않아서 다행이었다고 봤어요. 만약 아이가 있었다면 이혼 과정도 훨씬 복잡했을 것이고 감정적으로도 더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불행 중 다행이었다고 할 수 있었죠. 대신 이번 일을 통해 배운 것이 있다면 다시는 사람을 쉽게 믿지 않기로 했다는 거였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 수는 없지만 적어도 맹목적인 신뢰는 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어요.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배신을 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지금은 무엇보다 나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우는 중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가고 있었어요. 혼자서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걸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앞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었어요.